지금 시대는 흔히들 얘기할 때 개인의 지성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결국은 이 시대의 지식은 집단 지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이 모여서 그 집단에서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집단지성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가 과거에 언제 있었나 봤더니 이제 과거에 그 로마 시대 때 같은 데 보면은 그 광장 같은 데서 지식인들이나 사회 리더층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그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그런 형식의 사회적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장소하고 행위하고를 결합시킨 말이 콜로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세미나, 심포지움 이런 것들보다는 콜로키움이라는 게 학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진평론가라고 여기 선생님께서 작가시라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을 하는 그런 거는 이 시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5만 정도들이 다 나와서 저도 사진에 대해서 꽤나 안다고 아는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만의 다른 시선이 있고 충분히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걸 좀 모아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담론들을 좀 끌어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활동하는 걸로 보면 첫 1세대가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돌아가신 우리 선배 사진작가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1세대에 계신 뭐 작가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그 사회를 리드했고 뚜렷한 작업 성과를 보여주신 분이 김영덕 선생님이셔서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여기 계신 김영덕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홀트시 고아원전에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해리 홀트 메모리얼 벤치라고 해가지고 해리 홀트 기념 고아원 이 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아원 원생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애환과 뭐 이런 것들을 쭉 찍은 사진으로 전시를 하셨던 거죠. 당시 이 전시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냐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혼혈고아라고 하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 존재한다. 소외된 집단이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이 혼혈고아의 문제를 무엇인가 좀 한국 정부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뭔가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엄청난 사회적 메시지를 이제 던지신 거고요. 또 사진의 형식도 우리나라 사진을 처음 보는 그야말로 사진을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핵심적 가치를 두고 한 테마를 쭉 찍는 형식. 아마 한국 사진, 우리나라 사진 작업이 그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이 전시가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다른 작가들 작업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우리나라 사진 역사 통틀어 갖고 한 사진가의 전시 하나가 작품집 하나가 그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그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적 아젠다를 창출한다, 아젠다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아젠다를 설정한다 그러는데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사진 작업이 그 정도 일을 해낸 게 제가 볼 때 한 3번쯤 돼요. 오늘날까지 3번쯤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전시
겪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보면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시가 끝나고 3년 후에 이때 전시들이 이때 생겼던 전시들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책이 나와요. 단행본으로 사진집이 나와요. 개인 사진집으로는 그게 또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작품만 가지고 한 테마를 가지고 작품집으로 나온 거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책 제목은 섞여진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혼혈부화들이니까 이제 믹스드 네임, 영문 제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믹스드 네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섞여진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오고 69년에. 그때 아마 월간 중앙 측에서 선생님을 스카웃을 하게 된 거죠.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스카웃을 제안을 했고,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잡지에 계실 때 몇 개의 시리즈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리즈는, 들어가시자마자 하셨던 작업이, 한국의 이방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방.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도, 한국도 이제, 어떤 주류 사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류가 아닌 이방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 그래서 기지촌, 아까 말했습니다. 기지촌 같은 거. 파주, 문산, 이런 데 많죠. 그런 기지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지촌을 좀 다큐멘터리,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다큐멘터리를 해서, 사진들, 그래프를 조그마한 사진 이렇게 한 10장, 15장씩 싣고. 인천 차이나타운. 이거 옛날에 청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진, 벌써 여기 사진 2장 있죠. 그래서 옛날 잡지니까 지금 보관 상태가 그래서 무슨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표를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가족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가족 시리즈 1번이 유연한 가족들이면은 이제 매달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총 8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세요. 그래서 유연한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 볼 때 이렇게 보신 거죠. 한국에는 이때 당시가 어떤 때는 막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막 시작될 때거든요. 산업화가 막 급속도로 시작될 때고 산업화와 동시에 이제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구로공단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바느질도 하시고 가발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서는 서울로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식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한국 사회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대가족 중심이었단 말이죠.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그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식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나 애들만 사는 이제 막 변해가는 시기 때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대가족서부터 그다음에 도시에도 이런 대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가족부터 이제 부부의 애만 하나 있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셀프 타이머를 쓸 수밖에 없는 가족.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사는 공간은 주로 이제 그때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한 벌집 형태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골서 자녀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노부부만 남는 이제 그 부부 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사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작가들이 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포토 에세이, 그러니까 사진으로 쓰는 에세이 또는 포토 스토리, 사진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만든다, 에세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던 때니까 포토 에세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총 8주에 걸쳐서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유연한 가족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여가지고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족들 형태를 그러니까 대가족부터 핵가족까지 빈민가족까지 아동까지 이게 쭉
첫 번째 시리즈는 실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족의 일풍에서 아까 보셨던 그 대가족들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그 회에서는 실으셨고, 세 번째는 이제 핵가족의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핵가족은 아무래도 대가족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오면 이제 고독하죠, 일단. 지금은 뭐 4명만 돼도 고독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인데, 그때는 뭐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풍요한 가족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상으로 여기 풍요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 애정이 있는 빈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성남단지에 가서, 그러니까 빈가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애정을 가지고 삶을 버텨내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낭낭한 고고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거는 이제 가족이 출발은 그 아동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가족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출산 장면을 그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시대가 해갖고 그 어린아이들의 가족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불우아들,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버려져서 고아가 된, 그래서 그 시립아동동이나 고아원에 모여져 있는 애들, 이런 것들 지금 가진. 그래서 총 8개의 시리즈로, 그 어떤 사회학적 틀을 갖고 이렇게 쭉 했던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 사진의 어떤 그 틀을 바꾼 작업, 어떤 흐름을 바꾼 작업이고요. 한국 사진이 그야말로 그냥 한미적인 어떤 그 예술성의 가치,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던 사진에서 사진의 기록성, 사진의 어떤 사회적 가치, 사진의 사회학적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그런 이제 작업으로 손꼽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진이 전체적으로 소위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오늘날 부르는 그런 영역이 한국 사진에 이제 주류로 등장하게 되는 그 시발점에 바로 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 작업을 할 때가 1971년인데 70년대 초는 그 미국의 히피들이 가장 말라는 많이 이제 머리들 길고 나부서들끼리 살고 뭐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미국 가족을 어떻게 복원할까. 그래서 라이프나 루크 같은 잡지가 전부 다 이제 미국 가족에 대한 얘기가 몇 달에 걸쳐서 특집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가장 감동을 준 책을 제가 하나 이제 구했어요. 그건 케인 하이만이라는 사진작가인데 그분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진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케인 하이만이 사진작가라보다 그 가족에 관한 인류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사진 찍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도 많이 전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패밀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제가 이효재 선생하고 글을 썼듯이 그 양반이 자기 선생님하고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여자 사회학 교수인데 마가렛 미드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렛 미드가 글을 쓰고 그 제자인 켄 하이만이 사진을 찍은 패밀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책을 갖다 놓고 한국 가족이 막 변할 때이기 때문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는 과정하고 한국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그러니까 세세히 말하자면 여러 각도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8번을 했는데 원래 저희는 3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 그 말씀하는 안기부로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였는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북을 말하자면 선전물로 이용한다고 우리 계획을 못하겠어요. 저는 꽤 좋은 계획을 한 3분의 1밖에 못하고 이제 손을 놓은 셈이죠. 근데 그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아까 지방에 있는 거는 제가 카메라 들고 지방 다니면서 아까 문두 들고 가족사진 찍자고 이제 그래가면서 다 찍은 것들이거든요.
제일 가족 사진이 많은 그 강아지가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집은 너무 많이 갔는데 내가 4번을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사진사 책들을 뒤져보면은 저와 같은 사진이 참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인간가족전이라는 책을 봐도 말하자면 이런 가족 사진은 그때 이제 젊은 사진하는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도 사진이라고 걸어놨느냐고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사진을 이해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한 말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진이 될 수 있고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뜻은 없어요. 나는 지금의 문제점을 내가 찍어가지고 문제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홍련아들 문제도 그렇고 그 당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점을 제시시키는 게 내 목적이지 이 사람들이야도 내가 할 역할만 나는 이제 하는 건데 다행히 말하자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지금 와서도 말하자면 좋은 기록으로 남게 된 거는 내 부분이지. 하마야 히로시는 하여튼 저한테 제가 사진으로 넘어야 될 벽이었어요. 블라도의 작가, 미국의 대가들, 좋은 대가들이 많은 영향을 줬지만 저한테는 하마야 히로시를 어떻게 넘어서서 나를 세우느냐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마야 히로시를 넘는데 나한테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거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찍은 사람들이 검은 풍경이라고 하는 제 랜드스케이프를 제가 완성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던 하마야 히로시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한테서도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대림미술관에서 이제 그 사진 갖고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나의 조국인데 조국이라는 말이 망한 나라의 국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어는 그냥 말 못하는데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한문으로 조국이라고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라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사진 갖고 전통적인 우리나라를 내 사진으로 노래할 수 없을까. 그 전라배를 했을 때 KBS의 어떤 PD가 저보고 그것도 이제 60년대 말부터 2000년인가 11년 사진까지 있었었는데 그 전라배 어떻게 이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똑같은 사진을 찍는 신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신념 아무것도 없다고. 내 신념이 없이 어떻게 찍을 수 있냐. 그래서 난 질문하는 당신이 이상하다고. 왜 자기가 이상하냐.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찍고 한국 집 찍는 게 무슨 신념이 필요한 거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그 신념 갖고 찍지 않고 그냥 내 나라니까 그냥 내가 즐겨 찍었을 뿐인데 그걸 너무 말하자면 신념 갖고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너무 말하자면 스스로 과장시키는 거 아니냐고. 요새는 저처럼 도쿄만 타는 사람도 그게 미술로서 말하자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진작가로서 말하자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미술 시장을 떠나서 사회 전체에서 말하자면 사진가가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그 같은 말이자면 가족 문제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관계에 사진가들이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해줘야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공감대들이 여러분들하고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을 혹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대화도 한번 곰곰이 좀 곱씹어 보시고요. 같이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